자, 자, 이어서 195페이지 책에 있는 얘기 좀 보죠. 뭐, 요건에서 보면 의사표시, 진의사표시 의의는 받고, 요건에 보면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서, 거기 뭐, 저희 중요한 거 나와요, 거기. 지금부터 거기 잘 봐야 돼요. 1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판례에 의하면 하고 나와 있죠. 195페이지 맨 밑에. 판례에 의하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판례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판례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시험에 물어봐요. 진의할 표시 문제에 거의 한 3분의 1은 그거 물어봐. 거의 그걸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데, 거기 나올 때. 자,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건이냐? 보세요. 이 사건이에요. 김계원 사건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많이 나올 텐데, 김계원이 누군지 아세요? 아실 텐데, 김계원. 김계원이 누구냐면, 11.6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11.6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11.6 당시에 그 궁정동 안가에 술 먹은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아무튼 그 비서실장이었는데 11.6이 난 다음에 12.12가 나고 마찬가지 신군부가 등장해요. 그래서 신군부가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신군부 애들이 어떤 일을 또 했냐면 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사회군을 외쳤다고 했죠. 외치면서 뭘 했냐. 4공화국 당시의 주요 인사들 김계원이라든지 이우락이라든지 차지철, 박종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부정축제자로 몰아버렸어요. 김종필도 마찬가지고 다 부정축제자로 몰아버렸어요. 몰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너 재산을 헌납해라 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때 JP도 엄청 뺏겼어요. 엄청 뺏겼어요. 그 천경자협약의 미인도 있죠. 얼마 전에 문제됐던 거. 그것도 그때 뺏긴 거야 사실은. 그때 뺏긴 건데 누가 뺏겼는지 말 못하고 아무튼 그래요. 신군부에서 재산을 헌납해라 라고 강요한 거예요. 계원이 보고. 그럼 김계원 헌납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신군부에서 헌납하래 머리카락씨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뭐 어떡해. 그렇죠? 했어요. 국가에 증여한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또 시간이 세월이 좋아졌죠. 머리카락씨 그만두고 이제 세월 좋아지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내가 어떻게 뭔 재산인데.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 재산 돌리도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자, 계원이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뭘 정했느냐. 나는 재산을 주고 싶다, 주기 싫다. 주기 싫다. 근데 뭐라 했다? 준다고 했다.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근데 군부 아저씨들, 저 아저씨들 알아 몰라? 당연히 알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뭐다? 무효다. 그러니까 재산 돌리도라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그랬더니 대법원 판사님이 지금 나온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표의자가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이란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즉 진의사표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사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럼 계원이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고 싶어, 주기 싫어? 주기 싫은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어쩔 수 없이 줘야겠다. 그게 진이다. 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준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줘야겠다. 준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니까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건 진위와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예 이 법조문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사표현하는 생각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줘야겠다. 준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자체가. 그래서 너는 재산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게 판례예요. 이 판례가. 이거 말고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배운 다음에 저기까지 끝난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 판례 하나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배울 테지만. 자, 일단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판례. 다시 195페이지 맨 밑에 판례에 가면 비진이 의사표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쵸? 그거. 그래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버려요.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특정한 생각을 말한다.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얘는 상관없다라는 거였어요. 판례에서.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용 부분이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밑에 보세요. 1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판례 보면 첫 번째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령했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 아까 한 그 판례고 두 번째가 공무원 얘기예요. 아까 80년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하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107조는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 이건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넌 잘렸다 이거죠. 마지막에서. 알겠죠? 일단 그걸 잘 기억하면 돼요. 진이 아닌 사표는 뭐다? 유효하다. 농담도 효력 있다. 마지막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진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사표냐면 표의자 생각이다. 그 두 개만 좀 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통정의 허위 표시. 자, 거기 보면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또 이거 통정의 표시 되게 잘 나와요. 이 네 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뭐 자꾸지 차고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자, 그럼 통정의 표시가 뭐냐 했을 때 되게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갑은 땅이 있네요. 땅이 있는데 빚쟁이가 많아. 그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좀 난리예요. 난리. 그럼 가만히 있으면 빚쟁이들이 많으니까 저 땅 압류당해서 경매당해서 땅 날아가는 우려가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 우리가 피한다는 걸 면탈한다고 하는데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즉 피할 목적으로 을과 짜고 매매한 걸로 하는 거야. 강제 집행 나가는 우려가 있으니까 을하고 짜고서 판 걸로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갑은 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판다고 한 거죠. 을도 살 생각이 있어, 없어? 없는데 짜고서 산다고 한 거죠. 한 말만 해서 둘 다 뭐 한 거예요? 진이 아닌 사표였어요. 근데 둘이 짰어, 안 짰어? 짰죠. 그게 중요한 거야. 짜고 해야 돼. 짜고 해야 돼. 혼자 하면 그건 진이 아닌 표시에 붙어가는 거야. 한 말만 해서.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뭐다? 뭐다? 무효다요. 무효. 진이한 표시, 통정의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무효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 이득이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닐까.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이라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요. 시험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닐까. 아니야. 불법 원인 급여는 103조가 뭐만 104조만 있잖아. 이거 잘 틀려요, 이거. 왜 그럴싸하거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야? 이 나쁜 놈들. 그쵸? 이거 103조 위반. 아니라고, 이건.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쵸? 물거래기 포함 등기 있었죠? 근데 물거래기가 뭐야? 매매계약이 뭐야? 무효잖아. 그 을명은 등기 있어도 얘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누가 소유자야? 갑. 갑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도 있어요. 소유자 누구예요? 갑. 이거 불법 원인 급여 아니에요? 부당이득 맞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비슷해요. 을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을이 등기가 있는 걸 겨뤄 병한테 파는 거야, 이제 또. 지명은 등기돼 있잖아. 그러니까 병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등기 넘겨요. 그럼 병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어? 내가 맨날 하잖아. 얘 권리자, 무권리자. 그럼 그 다음 싸움은? 쉽잖아. 뭘 신경을 써. 하나 똑같잖아요. 권리자부터 넣으면 권리자, 무권리자 넣으면 무권리자. 얘는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얘 조금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래서 법에 하자. 전항의 무효는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는 건 주장할 수 없다. 즉 얘가 만약 뭐면 선의면, 즉 몰랐다면, 이게 통제 표현을 몰랐다면 얘하고 얘는 얘한테 이거 무효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보호받으려면 이런 식의 제3자 보호규정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제3자 보호규정이 없으면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하고 등기 넘어갔는데 을이 병하게 넘기고 또 등기야. 근데 얘는 의사무능력이야. 미친놈이야. 그럼 뭐예요? 매매계약 무효죠? 등기 뭐예요? 무효죠? 무권리자? 얘도 뭐예요? 무권리자. 얘 소유자 아니죠? 얘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야. 보호규정이 없잖아. 보호규정은 여기만 있다고. 여기만. 이 네 개만 보호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해야만 제3자가 됐을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옛날에 유행하던 게 이제 뭐가 하면 지금 요즘엔 뜸한데 이렇게 내요. 문제를. 그래놓고서 병은 선이라고 나와. 그리고 정 나오고 얘 악이라고 나와. 시험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정은 권리자일까 무권리자일까? 소유자일까 아닐까? 자, 갑을 이렇게 하고 병은 선이래. 그래서 병이 또 팔았대. 얘 또 악이래. 얘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맞지. 얘 권리자야, 무권리자야? 그럼 그 다음 놈은? 악이도 그냥 상관없지. 소유자지, 뭘. 그렇잖아. 이렇게 나요, 또. 얘 악이래. 얘 선이래.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지. 얘 악이잖아. 권리자, 무권리자. 그럼 그 다음 놈은? 얘 보호하는 규정 없잖아. 제3자는 얘가 제4자지. 그쵸?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 나와. 그러면 머리 아파. 막 이러고 있어. 뭐가 머리 아파? 여기까지 보면 끝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쉬운 거잖아요. 권리자고 나오면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 간단한 거잖아,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갑을 병정 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뭔지 이게 헷갈린대, 맨날. 뭐가 헷갈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보면 끝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로 들어가는지.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근데. 또 있어요, 유형이 하나. 근데. 108조 문제는 통제의 표시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을과 짜고 뭐 허위의 매매 계약, 뭐 그러니까 가장 매매, 뭐 허위의 근저당 설정 뭐 이런 거 나와요. 이렇게 허위, 가장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부 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나와요. 꼭 이렇게 내. 갑소에 땅이 있는데 을한테 증여하고 싶어요. 을한테 뭐 하고 싶어? 증여하고 싶어. 근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겉으로는 매매한 걸로 처리하는 거죠. 사실은 뭐 하려고 그래? 증여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매매할 의사 있어? 없어? 둘 다? 없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통장의 표시를 뭐예요? 무효. 파생가 없고 사생가 없잖아. 서로 짜고 한 거잖아. 무효예요. 근데 이 매매 계약 안에는 증여의 의사는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숨어있죠 이게. 이 숨어있는 증여의 의사를 은닉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숨어있다고 해서 은닉.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기도 은닉하는 거. 은닉행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각각 을이 등기 넘긴다라고 해버려요. 자, 그 매매계약은 뭐예요? 유효야 무효야? 무효. 증여계약은? 합의 있어 없어? 합의 있지. 그쵸? 표시된 바 상관없이 의사합치 있잖아 이거. 상관없이. 이건 뭐예요? 유효. 그럼 을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이걸로는 무효지만 이걸로는 유효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 맞아요. 시험엔 얘는 또 악의로 나와요.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지 뭐. 얘가 권리자인데 그 다음 사람 권리자지 뭐. 그럼 얘가 딱 나오면 악의? 소유자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08조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은닉행위가 숨어있는 것과 숨어있지 않은 것 두 가지야. 그래서 은닉행위가 숨어있는지 안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은닉행위 숨어있는 건 뻔해. 맨날 똑같아. 증여하고 싶은데 매매했다. 맨날 그거야 맨날. 그러면 그건 은닉행위가 숨어있으니까 을이 권리자라는구나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사람 볼 것도 없지. 다 권리자지 뭐 한마디 말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무권리자고 그냥 무권리자지 뭐 한마디 말해서. 자 아무튼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의의는 보면 되고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 190페이지 맨 밑에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를 뭐라 한다? 은닉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은닉행위라 할 것이다. 통정의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뭐다? 유효하다. 나와 있죠? 기억하면 되고 3번의 요건은 의사표시 존재해야 되고 불치해야 되고 상대방과 뭐 해야 된다? 통정해야 된다. 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다음 효과 첫 번째 이게 잘 나와요. 허위 표시는 당사 사이에서는 뭐다?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나와 있죠? 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언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잘 내거든. 통정의 표시는 불법 언인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내버리거든. 그럼 왠지 그럴듯 하거든. 근데 아니라고. 이거 불법 언인급여 어디에만? 103조와 104조.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불법 언인급여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반사회적 법령이 폭행위만 불법 언인급여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절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요거 주의해야 되는데 허위 표시란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득권 행사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 취득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채권자 취득권도 배우긴 할 텐데 그때도 얘기할 텐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채권자 취득권을 다른 말로 사행위 취소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지만 사행위 취소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뭐냐 보자고요. 우리가 채권자는 계약한 사람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제3자의 권리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제3자의 법령에 개입을 못하죠.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저번 시간에 채권자 대위권 배웠죠. 오늘은 이제 채권자 취소권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은 을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을은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가 한 5억 정도 해요. 5억 정도. 근데 을이 이 땅을 병한테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5억짜리 땅 얼마에? 1,000만 원에. 그쵸? 자, 그럼 일단 을이 5억짜리 땅을 병한테 1,000만 원에 파는 계약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 맘이니까. 그쵸? 근데 을이 만약 다른 재산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얘는, 갑은, 얘가 이거 5억짜리 땅을 1,000만 원에 팔다가 거저도 신경 안 써도 되지. 다른 재산 많으니까 이거 압류해서 경매하면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돈 받아가면 되니까. 아, 남이야 뭐 얼마에 팔든 내 마음이니까 갈 게 뭐야. 근데 채무자의 무자력, 즉 채권자 대위권도 그렇고 채권자 대위권도 얘가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 오직 가지고 있는 건 5억짜리 땅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아? 1,000만 원에 팔아. 그럼 얘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얘가 제값 받고 팔았으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얘 돈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갑을 어떠한다?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사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갑을 해야 하는 행위다. 그래서 사해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과 병, 자 계약은 누가 한 거예요? 을과 병이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 원래. 채권이니까. 근데 얘는 개입할 수 여지가 없는 건데 법의 특별 규정, 채권과 취소권의 규정에 의해서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채권과 취소권에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 계약을. 원래는 개입 못하는 건데 이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을과 병 간의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럼 땅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니까 압류해서 가지고 경매에서 받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채권과 취소권이에요. 근데 이 채권과 취소권 나중에 이제 채권법 시간에 배우는데 채권과 취소권은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소송 상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소송을 제기하면서 얘를 상대로 혹은 여기 정을 상대로 전득자라고 하는데 수익자 혹은 전득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과정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야 네 계약 취소할래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아무튼 이게 채권과 취소권이에요. 알겠죠? 개념 자체는 뭔지.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얘는 빚쟁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가장매매 했잖아. 그럼 이 행위는 얘들 어떻게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잖아. 똑같잖아 지금.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얘들은 이 각과 을 간의 가장매매 계약 허위 통정의 표시를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 얘기가. 그럼 이걸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일부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무효. 무효인데 뭘 취소를 해? 그렇지. 아니 통정의 표시 무효라며. 근데 무효인 법률을 뭘 또 취소를 해? 이게 쓸데없이. 그러니까 채권과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지금 나왔지만 통정의 허위 표시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입증 책임 문제예요. 즉 증명할 책임의 문제라는 거죠. 자, 뭔 소리냐? 지금 얘들이 자 갑과 을이 가장매매했죠. 통정의 표시하잖아. 그럼 이것이 통정의 표시를 무효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될까? 주장하는 애들. 얘들이 입증해야 돼요. 얘들이. 그러면 갑과 을은 몇 월 며칠 모 장소에 은밀히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짜고서 매매 계약했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쟤들이 짰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언제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음에 얘기하더라. 증명을 해야 된다고 이걸. 쉬워 어려워. 어렵거든. 물론 증명하면 무효라고 정할 수 있죠. 어렵거든. 근데 그냥 봐도 이건 얘들은 해야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채권과 취소권 행사하는 게 더 입증하기가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데 갑과 을이 만약에 통정표에 입증하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채권과 취소권 행사를 취소할 수도 있고 상관없다. 입증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통정의 허위 표시라 하더라도 채권과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한마디로. 그거 주의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끔 물어보거든 그것도. 마지막 얘기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옆에 선의의 제3자. 자 거기 보면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그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요즘 근래에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 얘는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물어봐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끼리 묶은 것? 뭐 이렇게 물었기도 하고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이거 외워 못 외워? 못 외우지 그거 어떻게 외워? 못 외워요. 외울 자신이 없어 솔직히. 자꾸 헷갈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간단해요. 자 제3자는 뭐냐?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제3자란 그 통정의 표시 이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갑과 을 간의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정확하게 이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죠. 정확하게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해요. 그래서 통정, 그 법률관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잘 봐요.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갑은 A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 이거 채권 있죠? 채권인데. 채권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한테 채권 양도할 수 있죠? 채권 양도하고 A한테 어떻게 하면 통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쟤한테 넘기고 얘한테 나 채권 넘겼으니까 쟤한테 갚어. 하면 되는 거잖아. 통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채권에 가장 양도를 해버렸어요. 채권 어떻게 했어요? 가장양도. 즉 통정에 허위 표시했다는 거죠. 가장, 허위 나오면 한번 통정에 표시해요. 채권에 가장양도 했어요. 그럼 누가 채권자야? 갑과 을이 채권양도였는데 가장양도죠? 그럼 뭐야 채권양도가? 무효. 그럼 누가 채권자야? 갑이 채권자지. 그렇죠? 그럼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정을 했을 때 채무자 A. 채무자죠? 채무자는 제3자일까 아닐까? 그치. 똑똑해. 제3자란 그 법률관계에 어떻게 하는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제3자라고 했죠. 그럼 갑과 을 간의 채권의 가장양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죠. 그럼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놈이야? 원래부터 있던 놈이야?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채권자예요, 원래? 지금 누가 채권자야? 갑이 채권자죠? 갑이 채권자잖아, 지금. 근데 누가 채권자로 보여요, 지금? 을이 채권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채권자로 보이는 걸 기화로 병한테 채권 양도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가장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나와요. 받을 수작 써서 가장 채권자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채권자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거 또 채권 넘기는 거예요, 채권자로. 그래서 얘가 가장 채권의 양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3자야 아니야? 제3자? 맞지? 이거 믿고 들어온 놈 아니야 지금. 우리 채권자로 믿고. 그러니까 가장 채권의 양수는 제3자 맞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얘는 아니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추심을 위한 양수라는 게 있어요. 이 추심이 뭐예요? 추심이. 추심이 채권을 추심한다. 뭐 한다는 얘기야? 돈 받는다 이거잖아요. 추심을 위한 양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 받을 권한만 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부산 사는 놈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부산 사는 놈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그 놈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나 부산 가야 되는데 차비도 들고 여러 가지 뭐 공차 앞이잖아. 근데 다행히 부산에 내가 믿을 만한 친구 놈이 하나 있어요. 걔 보고 나 대신 돈 좀 받아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대신 돈 좀 받아와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채무자한테 내 친구 누가 할 테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걔한테 걔가 뭐라면 추심을 위한 양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돈 받을 권한이 있어, 없어? 있어요. 줬으니까 그 권한을. 걔를 추심을 위한 양수이라고 해요. 그럼 걔는 채권자야 아니야? 걔는 제3자일까 아닐까? 내 친구 걔는 추심을 위한 양수인은 제3자야 아니에요? 아니지. 채권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 채권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고 걔는 돈 받을 권한만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3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데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훌륭한 거야, 사실. 그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봐봐요. 지금 누가 채권자로 보여요? 을 채권자로 보이죠? 얘 빚쟁이 B씨. 을의 일반 채권자 B씨 있어요. 또 채권. 얘 빚쟁이들. 얘도 빚쟁이 있을 거 아니야, B씨. 그럼 얘들은 제3자일 거 아닐까? 이 법령관계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이거 믿고 돈 빌려줬어, 애들? 아니잖아. 제3자? 아니다. 그래서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라고 나오는데. 가장 채권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넌 제3자? 아니다. 그쵸? 근데 C가 보니까 얘가 채권자로 보여, 안 보여? 얘 채권자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C가 을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어. 그쵸? 그럼 얘는 이거 믿고 새로운 법령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지.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는 제3자 맞다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반 채권자는 아니고 압류 채권자 맞다예요. 압류했으니까 새로운 법적인 이해가 들어왔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거. 지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 앞으로 한 10번 더 들으니까 어차피. 10번 정도 들으면 그땐 기억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건 쉬워. 좀 더 어려운 거 가르쳐줄게요. 좀 더 어려운 거. 잘 보세요, 어떻게 알아? 근데 사실 또 어렵지도 않아. 갑소의 땅에 을이 저당권자야. 저당권자예요. 근데 얘가 저당권을 가장 포기했어요. 저당 어떻게 했어요? 가장 포기. 그럼 저당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장 포기니까 무효잖아. 통장에 표시는 무효잖아. 그럼 포기한 게 아닌 게 되잖아. 그럼 저당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당연히. 없는 게 아니지. 가장 무효잖아, 무효. 그렇죠? 저당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병이 보니까 저당권이 있는 걸로 보여, 없는 걸로 보여? 없는 걸로 보이지, 얘는. 그렇죠?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제3자야 아니야? 제3자 맞지? 이 법령하게 믿고 들어왔잖아. 얘는 뭐라고 생각해, 지가? 1순위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몇 순위야? 2순위인데 1순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는 제3자 맞다. 근데
이건 쉬운데 이렇게 내요. 갑소의 부동산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다고 나와요. 저당권이 두 개야. 근데 얘하고 짜고 저당권을 가장 포기해. 그럼 얘는 제3자일 거 아닐까? 1순위, 2순위 있었죠. 근데 얘하고 짜고서 저당권을 가장 포기했죠. 그럼 기존에 있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자일 거 아닐까? 아니지. 이거 믿고 들어온 놈이 아니잖아. 원래부터 있던 놈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한 물건의 가장 포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건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복잡해. 어려워. 원래 어려워요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이거.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절대. 지금 이걸 굳이 뭐 알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란 그 법률관 기준으로 어떤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이해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제3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채권의 가장으로 채무자. 얘 제3자 아니에요.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 기존의 후순위 제한권자. 새로 들어온 놈은 제3자야 아니야. 새로 들어온 놈은 제3자야 아니야. 제3자 맞아. 근데 기존 놈은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거기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편해요. 사실은. 거기 보면 세 번째 보세요.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건자. 그거 주의하면 되고 제3자를 위한 게 제3자도 아니라는데 그거 나중에 보면 돼요. 원래 시험에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건데 나중에 보면 되고 7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아까 얘기했죠. 제3자 아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잘 나오는데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과 양순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과 양순이 있죠. 그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갑하고라고 땅 팔았어. 매매가. 통정의 표시. 갑하고라고 땅을 갖다 통정의 허위 표시에서 넘어갔어요. 등기. 무효죠. 소유자 아니죠.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어. 얘는 또 선이야. 그럼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하죠. 통정의 표시고 무효지만 얘가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얘는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얘한테? 땅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얘한테 지 땅도 아닌데 팔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구 땅이야? 갑 땅인데 내 땅 팔아먹었잖아. 불법행위 아니야. 불법행위지.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 땅도 아니고 팔아먹었으니까. 고의 또는 과실 있고 위협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있죠? 그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A한테 양도했다고.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A한테 양도했다고. 그럼 이 A는 제3자야 이거죠. 제3자야 아니야? 아니지. 일로 가야 제3자지 이쪽은 아니지 이쪽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야. 거기 보면 6번 가장 매매에 기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 얘가 손해배상 청구권 있잖아. 그걸 양수한 A. 얘는 제3자가 아니다. 일로 간 게 제3자지. 일로 간 게 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만 주의하면 돼요. 솔직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만 주의하면 돼요. 보시면 되죠. 아무튼 요게 통정에 표시되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워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그 판례가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볼까요? 197페이지 보세요. 다시 앞에 와서 197페이지. 197페이지에 3번 판례 보세요. 3번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0페이지에 몇 번 판례냐면 2번 판례인데, 그 두 개의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 재밌어요. 자, 앞에 있는 판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 있는 판례 두 번째 판례가 거의 똑같아요. 자, 어떤 사건이냐? 이거예요. 갑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자기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자신의 여신 한도액,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넘어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출 못 해주겠대. DTI 넘었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못 해준대, 얘한테. 더 이상,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의 감사의 권유로, A 갑명의는 대출 못하니까 갑의 친구 을을 내세운 거예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야 친구야 네 명의로 대출 좀 받자.
그래서 은행하고 대출 계약을 하면, 대출 받으면 그 돈 받잖아. 그 돈을 나한테 돌려라. 그럼 내가 은행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은행의 감사의 권유하에 갑이 그러니까 을을 내세워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따라서 얘한테 돈을 돌렸고 또 얘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얘가. 그랬더니 은행이 을을 상대로 돈 갚아라고 소송 제기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인턴 판례. 두 번째 판례 똑같아요. 마찬가지 갑이 대출 한도를 넘었으니까 도통 못 받는 거죠. 친구 을을 내세웠어요. 내세우고 여기는 그냥 나와요. 은행의 양해하에 뭐해? 양해하에 을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마찬가지. 그런데 얘가 돈을 못 갚으니까 마찬가지 은행이 얘 보고 소송 제기해서 돈 갚으라고. 그냥 보면 똑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니 뭐 어차피 똑같이 다른 사람 명의 내서 사가지고 돈 받았으니까 똑같은 사건이네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나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는 어떻게 논리를 세우냐에 따라 달라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세요. 어떻게 돌았나. 첫 번째 사례. 이 사건에서 을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나는 대출 받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대출 받던 했어 안 했어? 했어. 뭐야? 진이 아니야 표시야. 유효야 무효야? 유효. 근데 은행에 누가 권유했어? 감사가 권유했어. 그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뭐다? 무효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뭐라 하냐. 을은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죠? 자신의 명의로 받았죠? 받는다는 것은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갑에게 귀속시킬지언정. 그러니까 돈 받아 돌렸으니까 귀속지언정. 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건 지가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의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진위 아닌 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너는 돈 갚아야 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이 판례에서. 근데 이 판례 보세요. 은행이 뭐해? 뭐라 했다는 거야? 양해했다. 은행이 알면서 양해했대요. 뭐 했다는 거야? 짰다야. 양해했다며. 갑도 대출받은 사람 없었고 은행도 알면서 그거 양해했잖아. 서로 짰다야. 뭐야? 통정의 허위 표시다. 이건 통정의 표시예요.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통정의 표시는 뭐야? 대출계약 무효잖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된다예요. 안 갚아도 된다, 이 판례는. 여기서는. 여기는 진야의 표시에 대한 판례고 저건 통정의 표시에 대한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갚아야 되는데 저기서는 안 갚아도 된다요, 판례. 와, 웃긴다. 그쵸? 똑같은 사고인데 당연히 틀린 거예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논리가 달라요. 만약 여기서도 은행이 양해했으면 이제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얘도. 통정의 표시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감사의 권유밖에 없었거든. 은행이 양해한 게 없었거든. 저긴 은행이 양해했거든. 봐봐요. 판례 보세요. 197페이지 보세요. 197페이지 3번 판례. 거기 아까 얘기한 거.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해서 승낙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의 사는 특별한 사정은 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이 제3자가 을이야, 을. 채무자가 갑이고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적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심어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제3자의 진위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진위와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뒤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200페이지 2번 판례. 똑같은 판례예요. 여기 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보호자는 채무에 대해서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어떻게 했어요?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그 대출 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무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뭐다? 무효다. 나와 있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한 놈은 갚아야 되고 한 놈은 안 갚아도 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차고. 근데 뭐 이 판례는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이 두 개의 판례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한 거고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판례는 아니에요. 근데 양해하에 나오면 뭐예요? 양해했다. 더 짰다 이거지. 짰다. 통정해피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판례예요. 그냥. 그 다음에 착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 법조문 잘 기억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201페이지에 착오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이게 중요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예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뭐라고요? 중대한 과실을 위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마찬가지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3자 보호전 마찬가지 있죠. 자, 그럼 착오에 의한 법률은 언제? 중요 부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법조문을 그대로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법조문을 좀 기억하는 것들은 법조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무조건 기억하는 것들은. 아까처럼 진이 아니다 표현은 뭐다? 유효하다. 일단 그렇게 가야 돼. 사표서도 일단 유효하구나. 근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사표 썼는데 상대방 아니까 그냥 무효. 이러면 안 된다고 원래. 차근차근 가야 된다고. 마찬가지 이거예요. 일단 법률행위 내용에 뭐가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먼저.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과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럼 보자고요. 일단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착오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 부분이 뭐냐면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그러한 착오를 알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되고 제3자가 봐도 마찬가지인 경우 그걸 중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걔가 만약 그런 착오를 알았으면 그거 안 했을 거고 다른 사람이 봐도 마찬가지다. 이게 중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판례 3개를 보세요. 보면 돼요. 자, 을은 갑소의 고려청자를 하려고 해요. 갑이 고려청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을이 고려청자를 하려고 했어요. 샀어. 내가 보니까 딱 고려청자 맞아. 저거 진품이야, 진품. 그리고 감정서도 있고, 맞아. 근데 감정인의 감정은 안 거치고 그냥 감정서하고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려청자가 아니었던 거죠. 착각했어, 했어. 고려청자인 줄 알고 하는데 아니었죠? 착각했죠? 중요 부분이 아니야. 알았으면 샀을까 안 샀을까? 안 샀고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죠? 중요 부분이다. 일단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 갑당과 을당이 있는데 을이 자기 땅에서 공장을 개하고 있었어요. 공장을. 근데 공장이 너무 잘 돼. 그래서 공장을 확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옆에 갑의 땅이 있잖아. 그래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샀어요.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의 땅은 법적으로 공장을 질 수 없는 땅이었던 거야. 땅을 산 듯이만. 착각해서 했어. 했죠? 중요 부분이 아니야. 중요 부분이죠. 알아서 안 샀겠지. 세 번째 사례. 을은 건물을 하나 하려고 해서 상가 건물을. 근데 중개업자 말이 여긴 요 건물이래. 좋아 안 좋아? 사거리 모퉁이잖아. 엄청 좋은 건물이죠? 갑소의 건물인데 요 건물이래. 엄청 좋잖아. 계약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이야. 안에 있는 건물이었던 거야. 중요 부분이 아니야. 당연히 중요 부분이지. 당연한 얘기죠. 알았으면 샀을까 안 샀을까? 안 샀지. 다 중요 부분이다. 그래서 다 중요 부분 인정했어요. 그쵸? 그럼 나 일단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근데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중과실인지 따져봐야 돼, 이제부터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실 그러면 그건 그냥 경미한 과실은 경과실을 얘기해요. 그냥 과실 그러면 그건 경과실 얘기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꼭 법이건 시험이건 어디건 간에 중대한 과실 혹은 중과실이라고 써줘요. 꼭 그래. 시험 문제 뭐고 다 중과실 써요. 자, 그럼 과실은 뭐고 중과실은 뭐냐? 과실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 우리가 이론적으로 과실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걸 과실이라고 하고, 중과실은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 웃기죠?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만 줄였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그걸 중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 지금부터 내가 차를 몰고 다녀요. 요 앞에 골목이죠? 골목길에서 실수로 사람 칠 수 있어.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남의 차를 박을 수도 있죠. 실수했어 안 했어? 했어. 사람을 치던 뭐 차를 박던 실수했죠? 그건 그냥 뭐예요? 그냥 과실이야. 사람을 치든지 뭐 차를 박든지 어쨌든 실수한 거니까 그건 과실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 보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사람 쳤어요. 뭐예요? 중과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이 지나갈 걸 예상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래서 주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거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쳐버리면 그건 과실이지만 횡단보도나 이런 데 보면 중과실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다시 보자고요. 일단 세 개 다 뭐예요? 중요 부분은 맞아.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냐 물으면 다 중요 부분 맞아요. 이건. 됐다. 첫 번째. 그래. 결론만 하면 이상해지니까. 자, 얘는 고려청자인 줄 알고 하는데 알고 보면 고려청자가 아니었다. 근데 감정인의 감정을 따로 안 받고 감정서하고 자기만 믿고 샀다는 거죠. 실수했어 안 했어? 실수했죠? 중과실이야 그냥 과실이야? 그냥 과실이지. 왜냐하면 살 때에 꼭 감정인 불러서 봐야 돼? 여러분 다이아 반지 살 때에 감정인 불러서 감정하나? 감정서만 믿고 그냥 하지? 그렇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실수한 건 맞지만 중과실은 아닌 그냥 과실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원래 있다 했어. 원래 있었잖아. 중과실이 아니고 그냥 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중과실은 취소 못해요. 다시 뭐 있으면? 중대한 과실은 취소 못해. 그냥 실수잖아. 취소할 수 있는 거였어요. 두 번째. 얘는 공장을 지어 땅 샀죠? 근데 알고 보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는 행정관청에 담당 부서에 전화 한 통 해봤으면 금방 알았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지. 근데 그것조차 알아보지 않은 거죠. 실수했어 안 했어? 큰 실수한 거야? 아니야. 조금만 실수한 거야. 큰 실수했죠. 중대한 과실이죠? 취소 못한다. 여기. 중요 부분은 맞는데 얘는 취소 못한다. 큰 실수했으니까. 세 번째 판례. 을은 건물 샀죠? 근데 중개업자 말이 이 건물이겠죠? 근데 이 건물이죠? 그쵸? 중개업자 말 믿어 안 믿어 일반적으로? 얘 실수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니까 큰 실수는 아니지.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중개업자가 안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의 계약이야. 그쵸? 실수했죠? 큰 실수야 그냥 실수야? 그러면 취소 못해요. 이게 만약에 중개업자가 꼈으니까 경과실인 거지. 이게 만약 당사자 간에 걸어졌으면 당연히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중과실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착오는 언제?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성은 못해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법조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에 안 헷갈려. 이런 것도 물을 때게 돼. 결론만 하면 이게 중과실이 아니어서 아닌 건지 아니면 중요 부분이 아닌지 모른다고 이걸. 그러니까 뭐 취소 못한대. 그렇게 말하면 왜 취소 못하는지 뭐 이유를 모른다고. 왜 취소 못하는지. 중요 부분이 아니어서 취소 못하는 건지 중대한 갈 때문에 취소 못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거든 그냥. 결론만 알면은. 그러니까 순서 들어가야 돼. 순서대로 항상 그래서. 자, 책에 그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책에 있는 얘기들은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